안녕하십니까.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현대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보호받을지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호받을 필요성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지식재산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기술을 보호받을 필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기업들은 자기의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 기술을 어떤 탈취나 빼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서로 간의 팽팽한 어떤 공방에서 더욱 이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서 그 기술을 보호받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데,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기업으로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허제도와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장단점이 있고 서로 간에 다소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 기술을 보호받을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허라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면 그 기술은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그 기술을 보고 따라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허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방지하고 독점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개된 기술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그 기술을 변형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그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연한 방법으로 공개되지 않는 이상에는 다른 기업들은 그 기술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따라서 그 기술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거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특허제도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고 또 그 특허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기술을 다른 기업에 사용한 다음에 어떤 수익을 받는 이런 전략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만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절한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업비밀 보호는 특허제도와 다른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그 법률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다양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입니다. 약칭을 해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정경쟁 방지법이 영업비밀 보호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영업비밀은 몇 가지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통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영업비밀에 당연히 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마련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유념을 하고 자신의 기술을 보호받기를 원하는 기업이라면은 이 요건을 항상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요건은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2호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공공현이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보호를 받을 수 없고요. 따라서 이 요건에 대해서 기업으로서는 항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를 유념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공지성입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말씀할 때는 이 비공지성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간행물 등에 실리지 않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보유자, 영업비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이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기본적인 구성과 제조 원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있게 마련이라서 어떤 제품의 기본적인 구성이나 제조 원리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구성만 가지고 제품 생산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경제적으로 생산하려면은 실제로는 특히 어떤 제조 기술을 사용하고 어떤 공정을 취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인 제조 원리나 구성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공정이나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은 역시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특허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라는 것은 어떤 기술을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하고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로 공개가 되면은 그 공개된 기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개가 됐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역시나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특허로 공개되지 않은 다양한 구체적인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가 있고 그러한 기술들은 특허로서 공개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특수한 케이스를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오픈소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 아시죠? 소프트웨어는 그 컴퓨터 소스 코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것은 그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서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픈소스라고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규약을 따라야 하는데 그 규약이라는 것은 오픈소스로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프로그램의 오픈소스도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픈소스로 이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칫 저작권이나 이런 규약 위반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질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역시 그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이상에는 그 부분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의 요건 중에 하나인 비공지성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개됐다 하더라도 비공개된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역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설계는 뭐냐 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어떤 제품들, 그것을 사가지고 기술자들이 뜯어보는 겁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웬만한 제품을 사서 뜯어보면 그 기술 안에 있는 그 제품 안에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칫 이건 시중에 있는 제품을 뜯어보면 알 수 있는 기술인데 이것을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이미 공개된 기술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역설계의 방법을 이용해서 시중에서 그 기술을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을 가지고 있다. 영업비밀에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것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단정을 해서 그 기술을 이용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업비밀의 두 번째 요건은 경제적 유용성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유용성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서 경쟁자에 대해서 경쟁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건 사실 상당히 좀 추상적인 요건이긴 한데요. 이러한 그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 정보라는 것이 바로 영업 활동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정보가 아니라도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용을 절약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해서 경영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 그거라 하더라도 역시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영업비밀의 요건, 법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기술 정보뿐이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즉 흔히 영업비밀을 생각하실 때 어떤 과학적인 기술 정보만을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 즉 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다른 기업과 어떤 계약 관계, 거래를 할 때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정보 등도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 요건은 비밀관리성입니다. 사실은 실무에서는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이 비밀관리성이 가장 중요하고 딱 가장 많이 분쟁의 대상이 되고 가장 많이 다퉈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이 요건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관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상당한 노력이라고 돼 있었던 것을 지금은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이따가 설명하는 어떤 부분이 고려가 돼서 바뀐 규정이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비밀관리성, 즉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가 된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대법원 판례의 한 문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비밀관리성을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비밀관리 규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비밀의 표시를 하고 고지를 하고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 제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분리 보관하고, 즉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분리 보관하고 잠금 장치를 두고 구역을 통제하고 출입 제한을 하고 그것이 전산상의 어떤 정보라면 전산상 접근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과 별개로 임직원들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재직할 때는 물론이고 퇴직한 이후에도 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밖으로 누설하지 않고 가지고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이행이 되어야지 그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관리성이 충족이 되고 따라서 영업비밀이 되고 부정기능 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관리성이라는 게 참 제가 지금 많은 어떤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비밀관리성이 아주 정교하게 갖춰져 있는 기업은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이 비밀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점은 기업의 규모하고 관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이러한 비밀 관리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를 쉽게 하고 있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이 비밀 관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비용과 노력을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기업 시스템이라는 것이 아직은 조금 대기업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비밀 관리성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조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기업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의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밀 관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받지를 못한다고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기술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기업과 같은 정도의 비밀 관리성을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그 어떤 그 필요성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밀 유지 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규모나 자금력 등에 비추어서 영업 비밀 유지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면 비밀 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실무의 방향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법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바뀐 이유가 각 기업의 어떤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노력을 하면 비밀 관리성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 비밀 관리성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보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좋으실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서 관리 규정에는 비밀 문서의 경우 비밀 표시를 하도록 하고 되어 있는데 정작 문제가 된 해당 문서에는 비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문서가 기술개발팀 사무실 내에 잠금 장치가 없는 유리책장이나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사무실에는 출입자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외부인들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문서는 비밀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 비밀이 아닌 것이죠. 요거는 이제 어떤 유체물, 즉 보이는 문서에 대한 것인데 컴퓨터 파일 같은 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자료가 피해 회사의 직원 A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없었고 별도의 잠금 장치도 없었고 누구든지 그 컴퓨터를 켜고 해당 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컴퓨터는 보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회사의 다른 컴퓨터와 연결되기 마련인데 회사 내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가 없이도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작 그 컴퓨터를 가지고 있던 A라는 사람은 해당 자료를 정기적으로 CD에 백업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해 두었고 역시 서랍에도 아무런 잠금 장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 파일, 전자 정보는 영업 비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비밀 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쉽게 오히려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 다른 방법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기업은 거래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영업 정보나 영업 비밀, 기술 정보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자기만이 보유하지 않고 어떤 거래 관계 때문에 다른 기업에 제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부터 하청을 받아가지고 또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 자기의 영업 비밀을 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다른 회사에 제공된 자료는 비밀 관리가 된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회사의 영업 비밀인데 그걸 다른 회사에 제공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업 비밀 자체가 이미 이 회사 외부에 공개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도 영업 비밀은 무조건 영업 비밀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영업 비밀로 계속 보호받기 위한 조치를 해주면 영업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 회사가 회사 내부적으로 CAD 파일 및 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B라는 회사하고 조달물자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CAD 파일과 기술 자료를 B 회사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B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B 회사는 우리 회사의 영업 비밀을 함부로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밀 유지 의무 약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또 그 피해 회사가 또 C라는 회사한테 CAD 파일의 전자 매뉴얼 작성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전자 매뉴얼 작성을 의뢰하면서도 그 CAD 파일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역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 회사, 즉 영업 비밀을 보유하는 회사가 자기 회사의 어떤 비밀 관리를 충실히 함과 함께 거래 관계를 통해서 그 영업 비밀을 가지고 제공받는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약정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를 했다면 이 회사는 이 영업 비밀이 외부로 반출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비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지금까지 영업 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 비밀의 요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는 사실은 실무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이 점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 유념을 하고 항상 어떠한 조치들이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 해서 본인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요건을 점검을 하고 계속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공개가 되거나 비밀 관리가 흩어지거나 해서 누출되면 더 이상 이제 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영업 비밀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2조 3호에서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6가지 유형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가장 기본적인 침해 행위입니다. 이것은 A라는 영업 비밀 보유자가 있으면 B라는 사람이 또는 B라는 기업이 A의 영업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하고 그렇게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취득, 사용,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영업 비밀에 대해서 부정 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은 A라는 영업 비밀 보유자의 영업 비밀을 B가 부정으로 취득한 것과 달리 C라는 사람이 A의 영업 비밀을 부정 취득한 사람은 B이지만 C는 B가 부정 취득한 영업 비밀을 다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C가 그 영업 비밀을 B 또는 다른 사람부터 취득할 당시에 이 영업 비밀은 B가 A의 것을 부정 취득했구나라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영업 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 비밀에 대해서 부정 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방금 전에 두 번째 유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영업 비밀을 취득한 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영업 비밀을 보유한 A의 영업 비밀을 B가 부정으로 취득한 후에 C라는 사람이 그 영업 비밀을 다시 취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유형의 경우는 취득할 당시에 알았거나 또는 중과실을 몰랐느냐라는 것인데 이 세 번째 유형은 취득할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취득을 했다가 나중에 B의 부정 취득 행위를 알거나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하게 된 상황 하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게 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일단 영업비밀 침해 행위 6가지 중에서 3가지 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3가지 점부터 해서 나머지 영업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